안녕하십니까? 서정화의 지금고전입니다. 동양철학 논문 읽어드립니다. 유교 예학의 시선으로 본 고려 초 지배층의 효사상 고찰. 이 논술 내용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에서 논문 파일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제1장 머리말 1절 문제의식. 효란 무엇일까요? 유가에서는 그것을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 말하고 불가에서는 부모에 대한 보은이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이상적인 관념인지는 그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상 간단하게 비교하거나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유학에서의 효는 치자 입장에서의 효이고 불가에서의 효는 민중 입장을 포괄한 효라고 필자는 정의하고자 합니다. 고려시대는 사회 지배계층 안에서 유교와 불교가 공생하며 동거했던 시기였습니다. 인류의 두 거대 종교 철학이 서로 경쟁하기도 또 조화롭게 융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시대가 다를 뿐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효관념이 불교 안에서도 중생적 차원에서 논의되며 교리화된 것은 바로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것이라 필자는 판단합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행함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학의 가르침을 행함은 치국의 근본입니다. 이 말은 서기 982년 6월 임금이 된 지 한 해를 넘긴 젊은 성종에게 유학적 정치 철학의 소양과 노련함이 절정에 올라있던 최승로가 시무에 대한 지혜를 담아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수신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심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필요로 하는 국가 경영은 유학 사상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학을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사상으로 인식한 것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치국의 주체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과 검문세가 등의 지배계층입니다. 고려사에 치국의 근원이 거론된 것을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요점은 대동소이합니다. 인종 8년 1130년 7월 국자감 생도가 올린 글에 무릇 학문을 존숭하고 재능을 육성함인 숭학 육제는 바로 치국의 근본이니 옛 성현들은 치국 때문에 숭학 육제를 반드시 우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왕 6년 1380년 5월 헌부에서의 상소에 우리의 조종들께서는 기질을 함량하고 덕성을 길러내어 그로써 치국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치국의 근본 또는 근원을 10세기 말 최승로는 유학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설명하였고 12세기 국자감 생도는 학문을 존숭하고 재능을 육성함이라고 하였으며 14세기 말의 헌부상소에서는 기질을 함량하고 덕성을 길러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시대적 고려 위정자들이 생각한 치국의 근본은 바로 유학에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위로는 군주가 스스로 기질을 함량하고 덕성을 기르며 아래로는 학문을 존숭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치국의 근원으로서의 유학의 가르침으로 고려 초의 교령에서는 나라와 가정을 잘 다스림에는 근본을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데 근본을 힘씀에 효만한 것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록 효가 선진시대의 본원 유학에서부터 송명이학, 즉 성리학과 양명학에 이르기까지 유학 역사를 통틀어 대표적인 인륜 친화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효라는 것을 고려시대 그 하민들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위정자들만의 활동 영역이었기 때문이며 또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란 만민 모두의 일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주 7번을 보겠습니다.
특권이나 계급의 상속이 일반적이었던 시대 속에서의 가는 계층의 상징성이 함축된 혈연 집단을 말합니다. 고대 봉건시대의 가는 일반 서민의 가정을 말함이 아니라 신분 상속을 영위한 대부의 영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집안 구성원들은 물론 대부 영지의 행정처, 즉 대부의 조정을 아우릅니다. 봉건제가 다른 것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가는 대부 신분 또는 다소 넓혀서 대를 이어 특권을 부여받은 사족 가문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익숙했던 그 가가 일반적인 가정을 의미하는가의 여부는 기록자의 시대와 문맥을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관료 상속이 제도적, 사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 속에서 국가 동량과 만민의 가정을 예외 없이 모두 가라고 칭하게 된 것은 왕과 천민 외의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평등하다는 민중 세력이 성장한 과정에서의 시대적 산물입니다. 집가자, 가자의 일반화는 능력 위주 전문 관료가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서서히 진행된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드러난 효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각은 유학의 효가 계승사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논할 수 있는 유학사상에서의 효의 정의는 부모에 대해 엄숙함으로써 하는 마음과 자세를 바탕으로 부모가 해오신 훌륭한 일을 잘 계승함 또는 잘 계승한 자입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에 의해 유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덕적 완전체를 지향하며 수양하는 길을 걸어간 그 부모를 계승한다는 관념이 과연 고려사회 일반의 관념이었을까 싶습니다. 현대까지도 남아있는 전통적인 대중의 유교적 사유는 전적으로 조선 성리학자들이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리학의 유학과 그 이전 유학의 결이 신분과 관직 상속 제도에 대한 수용 여부의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라도 유학 내에서의 만인평등 사유는 필자의 경우 장제에게서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비록 성리학이 수용되었다 해도 당시에 그것은 특수계층의 소수 지식인들에게서만 신선한 개혁사상으로 수용되던 단계였습니다. 즉 성리학의 시대 이전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계승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신분이나 영지와 농토 같은 땅이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일반 민중들이 자손에게 계승해 줄 것을 철학적, 도덕적인 무형의 관념으로까지 승화시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필자는 성리학이 넓게 풍조가 되어갔던 조선시대와는 다른 고려시대의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논의의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큰 조직의 지도자와 그의 후손 중에서 그 일을 계승하여 지도자가 된 자들에게 이상적인 리더의 조건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역할의 사회적 요구가 본원유학 사상이 만들어졌던 이유이자 배경입니다. 뒤의 논문에서 논할 존망 계절이란 그 언어 자체에서 보여주듯 계승 사상을 기본으로 하며 거기에서의 계승은 신분과 영지입니다. 존망 계절하는 조치는 재정 및 신분적 측면에서 상대가 효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시혜입니다. 즉 그것은 힘과 품덕을 지닌 위대한 한 리더가 크고 작은 영토의 리더였던 자에게 보여주는 인과 의입니다. 그가 주는 인의의 시혜를 받아 환란을 극복한 다른 리더는 계속해서 선조의 훌륭한 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속에는 비록 유학의 인의가 강조되어 있어도 상속 신분 또는 상속 관료의 메커니즘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실제 정치에서 존망 계절을 실천하는 일은 성리학 이전의 유학을 수용했던 고려와 처음부터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시작한 조선이 분명히 다른 관점에 있었음은 자명합니다.
독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의 분명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을 바라봐 주기를 희망합니다. 2절 논문의 목표. 본 논의에서 필자는 태조 왕건 때에 있었던 특정 사건 및 그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고려 초 위정자에게 유학사상적 측면에서의 효가 어떠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승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그 지배층에서 지녔던 유교사상적 효관념을 알 수 있는 논의 및 그것과 관련된 예제도 역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유학의 예란 주작 아래에서의 일반적인 관혼상제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치 일선에서의 위정자의 언행은 예를 통해 꾸미고 드러내야 합니다. 예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사로움과 아니함을 경계시키는 장치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과 사상을 가시적인 틀로 공식화, 규범화해서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공자가 그의 수제자인 안현에게 선왕이 제정한 그 예가 아니면 보아주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들어주지 말며 예가 아니면 주장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라고 말해주었던 교훈은 그가 정치 일선에 바로 투입되어 그 현장에서 유학적 이상을 실현해 나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훌륭한 인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려가 정치 분야에서 받아들인 유학 사상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성리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섬세한 논의 진행을 위한 예제도의 탐구는 한 당 이전의 유학 경소로 진행하고 주자학적 논의는 일부 참고만 하겠습니다. 제2장 태조 왕건의 존망 계절 실천과 예제. 어떠한 사상의 탄생은 그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급진적인 것은 시대 모습을 바꾸어 놓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시대의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유학이 태동한 시기는 봉건제 사회였습니다. 공을 세운 자에게 자귀를 정하여 영지를 봉해주고 그 자귀에 따라 나라를 세우게 함이 봉건입니다. 자귀 등급은 크게 6가지로 방국의 공, 후, 백자, 남과 가의 대부입니다. 공자귀는 천자의 재상이나 왕통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대의 제후국 중 하나인 송나라가 공작을 받아 그 제후의 공식 명칭이 송공이 된 이유는 그가 이전 왕조인 상나라 왕조의 후계자라는 자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자귀는 주나라 천자국에 대한 강력한 번병의 역할이 기본 임무로 주어졌는데요. 주나라 개국 공신과 공신급의 문왕, 무왕 친속들이 주로 그 자귀를 받았습니다. 진후, 노후, 제후 등이 그들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 담겨있는 백자귀는 다른 제후들을 통솔하며 천자를 직접 호위하는 역할이 주어진 제후에게 부여되기도 했는데요. 정백, 진백이 그들입니다. 이 둘 모두 주나라 정부의 동천 때 천자를 호위하여 후종한 제후입니다. 봉작의 처음에는 이러한 원칙하에 정해졌는데요. 이후 천자에게 공을 세웠거나 여타의 사유로 승작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백이 후가 되고 후가 공이 되기도 하는 가변성을 보였습니다. 개별 제후를 부를 때 시호에 공통적으로 공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은 존호로 쓴 것입니다. 자자귀인 초나라는 그 강력한 국세에 비해 자귀가 낮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천자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실제적인 주종관계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데요. 존호에 있어서 초공이 아닌 초왕이라고 불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각주 17번을 보겠습니다. 춘추 경문과는 다르게 춘추 좌전을 통해 보더라도 초나라 제후는 일찍부터 주나라 천자와 동등하게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천자를 중심으로 주대라는 하나의 왕조로 그 시대를 통칭하긴 하지만
풍경과 호경 등 주원에서의 초기 몇 세대를 제외하고는 당시 주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반국들이 단일적 통합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나라와 오나라, 월나라와 같은 남반계의 나라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춘추 경문 속에는 초나라 군주에게 천자가 수여한 자작의 자귀가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또한 춘추와 춘추자전 등 현존 사료 속에서 그려지는 초나라 군주의 활동 모습에서 관찰되는 것은 주나라의 문화적인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은 듯하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주나라에 종속된 제후국이라는 인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대개 이들 제후는 천자국에 대해 자신들이 분담하여 맡은 직무 이외 별도의 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봉지와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 권한은 각국의 제후들에게 있었고 각자의 외교 활동을 그 예제 내에서 자유롭게 영위하였습니다. 이러한 봉건제는 중간에 진제국을 제외하고 한나라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대해 상속이 수반되는 배타적 관리 또는 소유 권한 부여 및 자귀 책봉과 유사한 형태가 고려의 태조 왕건 때 기록에서 발견됩니다. 아래는 발해 멸망 후 고려에서 그 후손에 대한 환대를 보여주었다는 고려사 세가편 태조 17년 서기 934년 기록입니다. 세가 태조 17년 음력 추 7월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인솔해 와서 의탁하였다. 왕계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여 그것을 종실의 족보에 부과하였다. 특별히 원보 관계를 제수하고 황해도의 백주를 다스리게 해서 그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의 선조에 대한 제사, 사제사 의례를 받들게 하였다. 요자들에게는 관작을, 군사들에게는 전택을 하사하였는데 차등을 두었다. 이 일은 이후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멸망한 나라를 보존해주고 존망, 끊어진 세가를 이어가게 해준 계절, 이러한 것으로 부연하였습니다. 고려사 열전편의 글입니다. 아래 숫자 동그라미 1번 이상은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넣은 것입니다. 열전, 발해가 이미 거란 병사에게 격파되자 그 세자 대광현 등은 우리 국가가 의로움을 일으켜 흥성하였기 때문에 그에 남겨진 무리들 수만 가구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급하게 내달려왔습니다. 태조께서 딱하게 여기심이 무척 깊으셨고 환영하며 대접함이 매우 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의 성과 이름을 하사하시고 또다시 그것을 종실의 족보에 부과하시었으며 그 본국 조선의 인사 의례를 받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문무의 참좌 이하에게도 작명을 넉넉하게 보태주셨습니다. 그것은 멸망한 나라를 보존해주며 존망, 끊어진 세가를 이어줌, 계절, 이에 대해 다급하게 여기시고 먼 곳의 사람을 오게 하며 귀복하게 함을 능히 잘한다 라는 것이니 또한 이처럼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원유교의 효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장 1절 조선에 대한 제례 인사의례. 우선 동그라미 1번 조선의 인사의례를 먼저 논하겠습니다. 세가편에서는 사, 즉 사의례라고만 표현된 것입니다. 조와 선, 인과 사 각각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전에서의 선은 선친 및 가까운 선조를 말하고 조는 시조나 초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조는 그 성이 최초로 시작된 조상이고 초조는 어떠한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조상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 둘은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인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발해는 그 나라를 창업한 고왕 대조영이 초조가 되며 그 대시성의 시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한자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모계에서 출현하였습니다. 대개는 설화의 형식으로 전해져서 시조 당사자나 그 아버지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에 대한 설명에서 당나라 때의 가공어는 천신에게 올리는 제사라고 하였고요. 동시대의 현웅은 땅에 올리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설문해자를 주석한 청나라 때의 단옥제에 의하면 사을에는 몸이 사라진 상태의 존재인 이미 돌아가신 분, 즉 선조에게 그 몸이 현존해 있다는 설정하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사자인 사자 속의 사, 뱀사자는 각골문과 근문에서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되며 고전 문장 속에서 뱀사자, 사, 이미 이자, 이, 몸기자, 기 이것들은 모두 혼용되어 쓰입니다. 전통적인 제사 형식에서 망자 영혼의 현실을 표현하는 시동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선진시대에는 어른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판단에 사는 천신이나 지기보다는 인귀, 즉 사람 귀신에 대한 제례라고 본 단옥제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을에는 시경의 경우 대전시, 생민시, 운한시, 유청시 이렇게 4개의 시에서 인자가 쓰였는데요. 유청시를 제외하고 모두 위의 고려사 문장에서처럼 사자와 병렬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중 앞의 2개를 논할 것인데요. 다의성의 여지가 있는 시경의 특성상 번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북송대의 소철은 대전시의 이 장면에 대해 주나라 제2대왕 성왕이 대전의 작물 수확을 시찰하러 와서 사방의 신에게 인사라는 의례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후한 때의 정현의 주석을 근거한 것입니다. 이어서 남송 때의 주희는 일단 주나라 성왕의 언급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을 정한 마음으로 제향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굿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생민시에는 강원이 처음 생민, 즉 민중들을 번생시키게 된 일이 그 이전의 사건부터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극인, 극사 함으로써 자식 없는 상황을 떨쳐버리는데요. 그것은 상제와의 사이에 아들 기를 출산하게 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실제적인 생민의 업적은 기가 이룹니다. 그는 농업기술을 궁리하며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 가꾸고 그 풍성한 산출물로 제사를 올립니다. 이러한 그의 공로로 주족이 번창할 수 있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는 그 재능으로 결국 순임금에게 후직이라는 관직을 제수받고 희성을 하사받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희성으로 내려가는 주천자국의 시조이고 사직단에 올리는 제사의 신격화된 대상이기도 합니다. 모씨의 시경 전인 모시에서는 여기에서의 인을 공경경자 경으로 정의하였고요. 정현은 극인 극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교매의 사의례를 하는 때의 상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나라 때의 공영달은 강원이 교매의 신에게 능히 인경할 수 있고 능히 공사할 수 있어서 무자식의 병통을 제거하였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주희는 사는 교매를 제사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교매를 세웠는데 대개 교회에서 제천하면서 선매, 즉 돌아가신 중매인을 배양하였다. 매, 중매인을 뜻하는 매를 바꾸어서 매라고 말한 것은 매를, 중매인을 신격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고요. 마침내 유중교는 인사를 후손을 얻기 위해서 시골 부녀자들이 하는 액마기굿에 비유할 정도로까지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사시대에
일종의 자유연애를 했던 강원의 설화에 후대 사람들이 교회의 신, 중매신, 나아가 중매쟁이까지 등장시켜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는 인의례와 연결되고 선은 사의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려왕이 이미 왕국이 된 발해의 세자 대광현에게 그 본국 조와 선의 인사의례를 받들도록 하였다는 것은 발해의 초조인 대조영에게 인의례를 올리고 대광현의 선왕에 대한 사의례를 올릴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시대 말의 모시에서 인을 공경경자 경이라고 주석하였듯이 인의례는 공경의 정도가 사의례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발해국 조선에 대한 인사의례가 그 후손에 의해 고려 안에서 고려왕의 시혜를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은 대조영으로부터 내려온 발해국 전체를 형식적으로나마 고려의 자국 안으로 품었다는 상징성을 갖는 것입니다. 제2장 2절 세가에 대한 통치자의 가장 큰 시혜, 존망, 계절.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멸망한 나라를 보존해주며 끊어진 세가를 이어줌, 즉 존망, 계절과 관련하여 유교 경전에서의 그와 같은 논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념은 효사상으로 대표되는 계승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원유학에서는 한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사업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것이 군주로서의 미덕이자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주나라 왕이 천하를 얻어 천자가 되고 나서 상나라 후손에게 제후국을 봉건해 주어서 제사를 이어가도록 해주었고 하나라의 후손과 순임금의 후손에게도 마찬가지 조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제후국이 바로 송나라와 기나라 그리고 진나라 등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유학에서는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것을 유학의 왕도 정치로 설명합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을 모두 멸족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영지를 봉해주어 후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원유학에서의 왕도 사상입니다. 즉 왕다운 왕은 강압과 억지를 쓰지 않고 도덕적인 교화를 통해서 순리대로 천하를 다스리는데요. 그러한 통치 철학 속에 이른바 존망과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 춘추를 해설한 전한시대의 춘추공양전 역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춘추경문 하계절에 한국을 멸망시켰다. 춘추공양전 누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을까? 제나라 황공이 멸망시켰지. 어째서 춘추경문에서 제나라가 멸망시켰다고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황공을 위하여 숨겨진 것이다. 춘추의 저자가 현자를 위하여 숨겨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남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어떻게 현자인가? 군자가 추악함을 미워하면은 시작한 나라를 사납게 대하는 것이고 훌륭함을 좋아하면은 끝마친 나라를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다. 제나라 황공은 일찍이 끊어진 공시를 계승할 수 있도록 이어주고 계절, 멸망한 나라를 보존해준 존망, 그런 공로가 있었으니 그러므로 군자가 그를 위하여 그의 잘못을 숨겨준 것이다. 윗글 동그라미 2-A번에서 제나라 황공이 이른바 계절하고 존망하게 해주었던 공로란 패자가 된 제후로서의 능력으로 멸망한 제후국을 다시 세워준 일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자는 시경 집전에서 춘추경문과 춘추자전의 관련 기록들을 모아 편집하여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660년 위나라가 적에게 멸망을 당하고 위나라 제후 의공은 전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나라 사람들이 유민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송나라 황공이 도와서 피난시켜주고 조읍에 우선 급한 대로
오두막, 즉 일종의 막부를 짓게 하였습니다. 2년 후인 기원전 658년에는 제나라 황공이 초구 땅에 성을 쌓아주고 위나라를 봉해주어 위나라 사람들은 만국의 한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어 요알편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존망 계절 대신 흥멸국 계절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게재는 저울과 부피재는 도구를 신중하게 하고 수레, 복식, 깃발 등의 법도를 참남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살피며 폐지된 관작을 수복하니 사방에서의 다스림이 거기에서 이행된다. 멸망한 방국의 영토를 부흥시켜주고 흥멸국, 끊어진 공실의 세를 그 자손으로 하여금 계승시켜주며 계절세, 일민을 거용하니 천하의 하민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귀의한다. 여기의 흥멸국 계절세는 앞의 존망 계절과 같은 의미이면서 더욱 섬세한 표현입니다. 멸국은 멸망한 제후국이고 절세는 끊어진 공실을 말합니다. 나라국자, 국이라는 표현은 제후의 영토를 말하며 세는 제후의 공실을 말함입니다. 각주 40번과 4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하의 상대에서 천자의 지경지 역시 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국은 방 또는 방국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각주 41번. 필자는 앞에서 계속 계절을 끊어진 세가를 이어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계절의 같은 말인 위의 계절세는 끊어진 공실의 세를 계승시켜 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세와 가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개별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세 속에는 가가 포함되지만 가 속에는 세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가의 뜻을 여러 대를 계속해서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오거나 특권을 누려오는 집안으로 권문 세가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고려시대, 특히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었겠지만 그 본원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위 논어 문장에서 언급된 계절세의 세자는 제후의 공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대부 자신의 가문을 말함입니다. 세가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그 표현이 중요하게 사용된 사례를 꼽으라면 사기, 고려사 등에서 볼 수 있는 기전체 사서의 편명입니다. 봉기와 세가가 모두 포함된 사기를 가지고 논한다면 봉기는 천자의 역사이고 세가는 제후의 역사입니다. 공자의 역사가 세가, 즉 공자, 세가 편에 포함된 것은 역사가로서의 사마천이 공자의 업적을 제후와 등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가 편에 담긴 것은 해당 제후국의 역대 제후들 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자식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후의 형제 자식들은 통상 대부 자귀가 주어지고 그들이 영지나 가정을 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가는 제후 자신과 그를 둘러싼 근친의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공실의 세를 계승하게 해준다는 말은 끊어졌던 공실이나 왕실의 자손으로 하여금 선조에 대한 제사를 이어가게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게 경영할 땅을 봉해준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조에 대한 제사는 단순히 죽은 귀신을 받든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자손들을 대대로 영위토록 해주는 유교사상적 후생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흥멸국 계절세 표현은 일반적으로 육아의 전적이라고 평가되는 자료들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반면 존망 계절은 육아와 제자백가를 막론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선진시대의 보편적인 관념이었고 그것을 육아에서 자신들의 왕도 정치 사상 안으로 적극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자취는 다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흑멸국 계절세는 주로 상나라 고종을 예시로 하는 제왕의 치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나라 고종은 부열이라는 인재를 발굴해서 재상으로 등용하여 나라를 훌륭히 잘 다스린 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경의 상서, 열명, 상중하편은 겸손과 의욕을 겸비한 젊은 왕 고종과 노련한 현자 부열 사이에서 성왕의 길, 즉 왕도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존망 계절은 주로 제나라 황공과 같은 제후의 치적과 그와 같은 덕, 즉 제후다움으로서의 예시로 씁니다. 제나라 황공은 대표적인 춘추 패자입니다. 유학에서의 패도는 왕도가 무너졌을 때 차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사마천의 시선에서 본 제나라 황공은 선정을 펼친 동시에 제나라의 대국적인 풍모를 여실히 보여준 인물이자 성군인 초조 태공망에 버금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제2장 3절 원인을 내복하게 하는 힘. 위에서 논하였듯이 이렇게 멸망한 나라를 보존해두고 끊어진 대를 이어서 제사를 영위하도록 해주는 일은 결국 동그라미 3번의 먼 곳의 사람을 오게 하며 귀복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원인 내복은 유학의 왕도 사상으로 아래 논어 계시편 공자의 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방국의 영지를 소유한 자, 제후와 가의 영지를 소유한 자, 대부는 부족함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 즉 고르게 분배하지 못함을 근심하며 빈한함을 근심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함을 근심한다. 대체로 고르게 됨에 빈한함은 없고 조화롭게 됨에 부족함은 없으며 안정됨에 기울어짐은 없다. 무릇 이처럼 하니 그렇기 때문에 먼 곳의 사람이 귀복하지 않으면 문덕을 수양해서 그들을 오게 하고 이윽고 오게 했다면 그들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한다. 먼 곳의 사람에서의 먼 곳은 단순히 거리상의 먼 곳을 말함이 아닙니다. 군주의 수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이웃나라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도자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 곳의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통치자의 덕이 높고 유교적인 왕도 정치를 펼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3장 고려초 지배층의 효관념과 예제. 고려초 지배층이 지녔던 효관념을 고찰하기 위해 교도를 강조하고 있는 성종의 교령 일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성종 9년 서기 990년의 기록입니다. 교령은 치국의 근원인 유학의 가르침으로써 무릇 나라와 가정을 잘 다스림은 근본을 힘씀을 반드시 우선해야 하니 근본을 힘씀은 효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당시 통치자가 지닌 효관념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종 9년 990년 추 9월 병자일에 다음과 같이 교령을 내렸다. 무릇 나라와 가정을 잘 다스림은 근본을 힘씀을 반드시 우선해야 하니 근본을 힘씀은 효보다 더한 것이 없다. 삼황오제의 근본이 힘써지니 만사의 기강이자 백선의 주체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평생을 기리고 사모하노니 그 때문에 취한 춘칙이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경, 악경인 육경이요. 의거한 규율이 출애, 의례, 예기인 삼례이니 이 나라의 풍속을 모두 오효의 문에
귀의하게 하기를 바라노라. 요사이 육도에 사자를 파견하여 교화의 조목을 반포하여 알려주도록 하였노니 노약자 중에서의 제각각 흩어져 굶주린 자와 궁핍함 속에 있는 환과 고독을 진휼하게 하여 효자 순송과 의부 절부를 찾아다니도록 하였다. 아, 군후는 만민의 머리이고 만민은 군후의 심장이니 만민이 만약 선한 일을 함이 있으면 이는 나의 복이고 만약 악한 일을 함이 있으면 또한 나의 근심이다. 어버이를 받드는 행동을 광현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용창하노라. 전하의 우맹이 돌아가신 선조를 사모하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오히려 부지런히 하는데 지위가 높은 군자가 어찌 선조 받들기를 게을리 하겠는가. 가문에서 효자가 되는 것을 잘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충신이 되리니 모든 사서는 나의 이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동그라미 4번 모효란 당현종의 어주효경에 주석을 단 형병에 의하면 천자, 제후, 대부, 사, 서인의 5계급에서 각 등급의 사람들이 행하는 효를 말합니다. 즉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근원은 같지만 좀비 고하에 따른 효는 같을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도에서 찾으러 다녔다는 효자들에게서 기대한 행실의 면모는 통치자나 고위 관료들이 그것과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중에서의 효가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유교 경전에서는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효행의 주체는 제왕으로부터 서인까지일 뿐입니다. 고대의 서인이란 민, 이 하민을 말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적어도 선진시대에는 줄곧 민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계층이었습니다. 논어를 통해 보더라도 민은 부려지는 사람이고 군주가 시혜를 주어야 하는 존재이며 전혀 계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터득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반면 서인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정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순자에서는 이 서인 계급이 단순히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통치자를 전복시킬 수 있는 존재로까지 그려집니다. 선진시대의 이러한 서인의 역할이 후대에 가면 민의 역할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왕숙이 편집한 공자가어 속에서는 민이 범상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북송대의 태평어람에 오게 되면 배를 전복시키는 주체가 서인이 아니라 온전히 민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민의 위상 변화는 각 시대의 사회 이상을 반영해주는 것인 동시에 전 역사를 통해 서서히 진행된 민이라는 존재의 계몽화 단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전적 의미로서의 백성과 서민을 혼용하면서 고대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던 그들 각각의 신분적, 계몽적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관련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선진 시기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성이 있는 모든 귀족 계층과 그들이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름 외에 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선조가 천자의 친족, 즉 왕족이거나 제후의 친족, 즉 공족, 내지 대부의 친족, 즉 가족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C는 그 성이 분화하면서 파생된 것으로 성보다 시간적, 종속적인 하위 개념입니다. 백성에는 사는 물론 서인까지 포함됩니다. 이 두 계층은 왕 또는 제후나 대부로부터 손수가 멀어진 사람들로 사는 상속되는 신분이 없어도 군주에게 쓰임을 받아 녹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서는 귀족의 수많은 여러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정에서의 직위가 없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와 서는 그 처지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백성이라는 훈을 달고 있는 민은 당시의 백성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를 지나서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 이상의 그 성씨 후손들이 퍼져나갔고 또 새롭게 씨를 만들거나 하사받는 경우도 생기면서 나중에는 대다수 사람이 성씨를 갖게 되었지만 적어도 춘추 전국시대까지의 성은 귀족이나 특수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후대에 백성이라는 훈을 단 민자와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쓰였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원 유학에서의 예는 민뿐만 아니라 서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례나 효사상에서의 민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적어도 유교 경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고대 유학의 효사상은 사실상 하민들의 효행 매뉴얼을 분명하게 명시해주지 않았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효행 장려 캠페인에 대한 하민들의 실천은 그다지 유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늦어도 진한대 이전에 성서된 조경에서는 자연을 이용해서 얻는 대지의 산물을 나누고 언행을 조심히 하고 재용을 아껴서 그러한 것들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바로 서인들의 효라고 설명합니다. 서인들의 효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은 서인에게 비록 재화의 화려함과 풍성함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자연을 이용할 줄 알고 소비를 절제할 줄 알며 언행을 신중히 하는 그러한 문화인으로서의 자세가 갖추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학적 소양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으로부터의 포상을 얻기 위한 맹목적인 행위는 결코 유학에서의 효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혹여 우리에게 전해진 비정상적인 효자의 행적들은 통치자 입장에서 범국가적인 충효 이념의 고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름의 하층민들을 위해 만든 효 매뉴얼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든 언제든 정도에서 벗어난 것은 있게 마련인데요. 좋은 음식으로 부모를 공양함을 넘어서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어린 자녀를 공양물이나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통치의 일방성과 민중의 미계몽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뒤틀린 관념일 뿐 유학의 효사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시 위의 성종 9년의 교령 논의를 이어갑니다. 동그라미 5번 전야의 우맹에서 통상의 피지배자를 뜻하는 맹자는 민과 동의어에 속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민은 본래부터 그 나라에 있었던 그 군주의 피지배자를 말하는 것인데 반해 맹은 다른 곳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피지배자나 지배자 계층 모두 유민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들 중 타국에 흡수되어 완전히 정착하거나 거기에 소속되기 전까지 이들을 특정하여 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맹자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농의 설을 주장하는 허행이라는 자가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는 등문공 궁의 대문 앞에 이르러서 문공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습니다. 원방의 사람인데 임금께서 인정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터전 하나를 받아 맹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공이 그의 문도 수십 명에게 거처를 주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맹은 일반적인 민처럼 태생이 천한 출신일 수도 있지만 한때 지배계층이었던 자들이라는 뉘앙스도 그 속에 내포된 것입니다. 위 교령 문장에서 우맹이란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무지몽매한 일반의 하층민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거나 여타의 사유로 멸망한 가문의 사람들로
나름의 지적, 문화적 자원과 소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문자 속에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른바 근면하게 선조를 사모하고 부모하게 효도하는 문화를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 성종 9년 9월 교룡에서 성종이 진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마지막 단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문에서 효자가 되는 것을 잘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충신이 되리니 모든 사서는 나의 이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서의 동그라미 7번 모든 사서란 일반 하층민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급 관료 일을 맡고 있거나 아직까지는 직무가 없는 지배계층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가자는 대부의 영지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대에서도 하층민의 집이라는 의미로 가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그것은 주로 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6번 가문에서 효자가 된다 라는 말에서의 가문은 민의 가문일 수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나 고위 관료의 자제를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올리는 음서 제도는 고려 초부터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기왕의 제도이니 국가적인 교화 차원에서 각 가문에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자질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일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계층의 효 강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고위의 관직에 있는 자를 계승한 이른바 효자들은 그 부모의 능력과 정신을 잘 계승하였다면 그 역시 나라의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부모의 모든 것을 잘 계승한 자식이 바로 효자가 되는 것이므로 성종이 가문에서 효자가 되는 것을 잘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충신이 되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효도를 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라에 충성하여 공을 세운 선조의 훌륭함을 계승한 효자이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4장 맺은말 효사상 리더의 충을 불러오다. 지금까지 조선에 대한 제례 및 존망 계절 관념과 고려 위정자들이 품었던 유학적 입장에서의 효관념을 선진 시기와 한당 시기 유교 경전을 통해 상세히 고찰하였습니다. 멸망한 발해의 후손에게 태조 왕건이 베풀어준 시해는 존망 계절의 실천이었습니다. 한대 이래 유학의 충효 이념성이 강조되기는 하였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유학의 효사상이 마치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되는 듯하지만 사실상 그 본질은 최고 통치자의 만인에 대한 집중된 진심이 개개인에게 펼쳐지면서 각각의 소집단 안에서의 인정과 자해 및 계승과 효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효와 충은 이렇듯 사상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것이지만 민중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이념적인 복종을 종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과 군주 간의 일종의 사상적 계약이었던 셈입니다. 군주는 먼 곳의 사람이 귀복해 올 수 있도록 덕을 닦고 왕도 정치를 펼치며 세가는 그 왕으로부터 봉작과 땅을 받아 대대로 영위하고 세가 후손으로부터 효의 실천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그 선조가 실천했던 나라에 대한 충심을 자손들이 대대로 계승하는 상호 연결고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논어 8일편에 군주는 신하 부리기를 예로서 하고 신하는 군주 섬기기를 충으로써 합니다. 라는 노나라 전공에게 한 공자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는 신하의 충은 군주의 예와 상호 양팔 저울과 같은 긴장된 무게중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중용은 예 제도에 대한 기록인 예기의 한 편목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 측면에서의 이러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주가 미더움을 충심으로써 하고 녹봉을 막중하게 여김은 하급 관료를 권면하는 방법이다. 가는 일을 전송하고 오는 일을 환영함과 선한 일을 칭찬하고 불능한 일을 긍휼함은 먼 곳의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방법이다. 끊어진 세가를 이어주고 폐업된 제후국을 일으켜주며 전란을 잘 다스리고 위기를 잘 붙들어주면 제후를 품어주는 방법이다. 선과 도덕으로 사람들을 교화해주는 것이 충이다. 맹자. 충과 찬탈은 서로 반의어도 아니고 군주의 명령을 거역하였는지 여부로 갈리는 것도 아니며 군주를 유익한 길로 보자 하였는지 여부로만 갈린다. 순자. 즉 폭군을 포함한 모든 자질의 군주에 대한 복종은 결코 충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훌륭한 뜻과 가문의 정신을 계승하여 호령과 같이 성장한 자손이 그 나라의 조정에서 또다시 충으로서 현인의 족적을 남기는 것은 세대를 이어서 현인의 후손이 다시 현인이 되는 효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효에 어째서 부모를 순히 따르는 관념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고 충이 어째서 효자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말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논문 초록입니다. 본 논문은 예학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유교의 본원적인 효사상을 미계몽 상태였던 일반 민중에게까지 포괄적이면서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진행한 탐구입니다. 이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논할 수 있는 유학사상에서의 효의 정의는 부모에 대해 엄숙함으로써 하는 마음과 자세를 바탕으로 부모가 해오신 훌륭한 일을 잘 계승함 또는 잘 계승한 자입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에 의해 유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덕적 완전체를 지향하며 수양하는 길을 걸어간 그 부모를 계승한다는 관념은 고려시대 일반인들의 관념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려의 유교적 효사상에 대한 섬세한 논의 진행을 위해 한당 이전의 유학 경서를 폭넓게 참고하였습니다. 고려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원으로 삼은 것은 유학이었습니다. 고려 초 성종의 교령에서는 나라와 가정을 잘 다스림에는 근본을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데 근본을 힘씀에 효만한 것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원시 유학에서는 멸망한 나라를 보존시키고 끊어진 공시를 이어가게 해주는 존망계절 관념을 왕도 사상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멸망한 발해의 후손에게 해준 시해는 바로 그것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초조와 선조에 대한 제례는 조손으로서의 계승관념의 하나입니다. 고려 위정자들이 생각한 치국의 근본은 바로 유학에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성종은 미래의 동량이 될 수 있는 사서들에게 조행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훌륭한 위정자가 될 수 있는 유교적인 소양과 인품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충효 사상의 시작은 원래 민중에게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이념적인 복종을 종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가문과 최고 통치자 상호 간 일종의 사상적 계약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선조의 훌륭한 뜻과 가문의 정신을 계승한 자손의 선순환이 바로 유학적 효사상의 본질이며 그 속에서 모든 위정자의 충이념도 따라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